박정우는 올해 72이다. 지금 그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운 좋은 사람으로 통한다. 작은 건물 하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가게 2칸,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자식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말한다. 아저씨는 인생 참 잘 사셨어요. 하지만 정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용감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사람이 바꿨다. 딱 한 번 정말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느낀 날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그는 사람 때문에 방향을 틀었다. 그때마다 길은 조금씩 더 나아졌다. 정우가 20살이 되던 해 그는 가진 것이라곤 몸 하나뿐이었다.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농과 밭밖에 없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과 빨래를 하며 겨우 3남매를 키웠다. 정우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이 대학 어디 간다, 서울 간다 이야기할 때 그는 그냥 운동장 한쪽에서 담배를 물고 서 있었다. 정우야, 넌 뭐 할 거야? 뭐 일해야지. 그 대답이 그의 전부였다. 꿈, 계획, 그런 건 사치였다. 집에 쌀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먼저 걱정했고 동생들 학비가 밀리면 정우가 먼저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그는 서울로 올라왔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역 앞에서 하루 이틀은 그냥 역에서 잤다. 그리고 인력사무소 앞에서 줄을 섰다. 젊은 사람, 벽돌 나를 수 있어? 네. 그럼 따라와. 그게 그의 첫 일자리였다.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포대를 들고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그는 공사판을 전전했고 숙소는 늘 허름한 여인숙이나 쪽방이었다. 돈을 모으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조금씩 보내드릴 수는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현장은 작업이 취소됐고 그는 갈 곳이 없었다. 여인숙 방세는 밀려 있었고 인력사무소 근처에서 괜히 시간을 보내기도 싫었다. 그래서 그냥 비를 맞으며 걷다가 작은 국밥집 앞에 섰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 국밥 한 그릇 값이 조금 모자랐다.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저 혹시... 그때 안에서 한 남자가 그를 봤다. 나이는 40쯤, 깔끔한 셔츠에 말투도 차분했다. 들어와요. 비 맞았네. 일단 앉아요. 정우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국밥 2그릇을 시켰다.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아니요. 오늘 내가 사람 하나 도와주고 싶어서. 정우는 그날 말없이 국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 하는지, 요즘 사는 게 어떤지. 그 남자의 이름은 김도영 가명이었다.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고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중이라고 했다. 일은 힘들지? 네. 그래도 할만합니다. 거짓말이네. 그래도 표정 보니까 성실한 건 맞아.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정호의 가슴을 콕 찔렀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자기를 성실하다고 말해준 날이었다. 그날 헤어지기 전에 도연은 이렇게 말했다. 내 가게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어? 하루 이틀 해보고 아니면 관둬도 되고. 정우는 그 제안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공사판 말고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철물점 앞에 서 있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철물점 문을 처음 열던 날 정호는 이상하게도 손에 땀이 많이 났다. 공사판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몸부터 움직이면 됐지만 가게 안은 달랐다. 물건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긴장하지 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김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앞치마를 하나 건네줬다. 정호의 첫 일은 단순했다. 빗자루질, 물건 나르기, 손님이 부르면 물건 찾아오기. 그래도 처음 며칠은 계속 혼이 났다. 나사를 잘못 가져오고 망치 종류를 헷갈리고 계산대 옆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대신 다음엔 꼭 확인하고 움직여. 도연은 화를 잘 내지 않았다. 혼낼 때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왜 틀렸는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차분히 설명해 줬다. 정호는 그게 더 무서웠다. 괜히 더 잘해야 할 것 같았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정호는 매일 조금씩 가게에 익숙해졌다. 물건 위치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손님이 못 하나 주세요 하면 사이즈부터 묻는 요령도 생겼다. 어느 날 손님이 말했다. 아이고, 젊은 친구. 일 잘하네. 그 말에 정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누군가에게 일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아마 태어나서 거의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도연이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오늘 고생했어. 한잔하자. 둘은 가게 뒤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다. 도연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젊을 때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장사 시작한 이야기, 처음엔 손님도 없어서 하루 매출 10,000원도 안 되던 시절 이야기. 나도 운이 좋았어. 도와준 사람이 있었거든. 사장님도요? 그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정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공사판에서 그는 늘 혼자 버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누구 도움 없이 살아야 하는 게 자기 몫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가게에 와서는 조금 달랐다. 도연은 가르쳐줬고, 기다려줬고,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줬다. 월급은 공사판보다 조금 적었다. 그래도 정호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몸은 덜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했다. 밤에 누우면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올랐고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몇 달이 지나자 도연은 가게를 정호에게 조금씩 맡기기 시작했다. 나 잠깐 은행 좀 다녀올 테니까 손님 오면 내가 알아서 해. 처음엔 손님 한 명 받는 것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계산 틀리면 어쩌지, 물건 잘못 주면 어쩌지. 그래도 몇 번 해보니 생각보다 잘 돌아갔다. 어느 날 단골 아저씨가 말했다. 사장님 안 계셔? 네, 잠깐 나가셨어요. 그래, 뭐, 자네도 사장님이나 마찬가지지. 다 알잖아. 그 말에 정호는 웃기만 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여기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무렵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돈이 조금 늘었고 동생 학비 걱정을 예전보다 덜하게 됐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 목소리도 한결 밝아졌다. 정호야, 얼굴 좋아졌다. 네, 전화인데 어떻게 아세요? 엄마는 다 느껴.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다. 1년쯤 지났을 때 도연이 말했다. 정호야, 너 계속 여기서만 일할 생각이야? 네. 그럼 계속 일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장사해 볼 생각은 없어?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못했다.
자기가 가게를 한다는 상상, 장사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너 손님 응대도 잘하고 물건도 다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꼼꼼해. 제가요? 응. 사람은 다 자기 자리라는 게 있어. 넌 여기서 끝날 사람은 아니야. 그날 밤 정우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도 내 가게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가게를요? 정우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도연은 웃으면서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준비는 할 수 있잖아. 저 같은 사람이 뭘 준비합니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은 모으면 되고 장사는 배우면 돼. 너 지금도 배우고 있잖아.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단단했다. 정우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괜히 두근거렸다. 기대라는 감정이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 정우는 가게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물건을 이 자리에 두는지, 왜 이 가격인지, 왜 이 손님이 이 시간에 오는지 하나하나 생각하게 됐다. 도연은 그런 정우를 보고 조금씩 더 많은 걸 맡겼다. 발주서 정리, 거래처 전화, 재고 체크. 처음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팠지만 며칠 지나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못은 요즘 많이 나가네요. 응, 근처에 공사 현장 하나 더 생겼거든. 그럼 다음 주엔 좀 더 들여놔야겠네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하라고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야. 정우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자기 의견을 묻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꿈만큼 가볍지 않았다. 월급을 모아도 큰 돈이 되지 않았고 어머니 병원비가 한번 크게 나가면 통장이 다시 비어버리곤 했다. 내 가게라는 말은 여전히 먼 이야기 같았다. 어느 날 정우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사장님, 처음 가게 차릴 때 무서우셨죠? 당연하지. 잠도 못 잤어. 그럼 왜 하셨어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우를 봤다. 사람이 말이야 안 해봐서 무서운 게 제일 큰 거야. 해보고 실패하는 게 더 낫더라. 그 말은 정우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 무렵 가게 근처에 작은 공실이 하나 나왔다. 예전에 문방구 하던 자리였는데 장사가 안 돼서 나갔다고 했다. 정우는 괜히 그 앞을 몇 번이나 지나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빈 공간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다. 여기가 내 가게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결국 정우는 도연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사장님, 저기 빈 가게 있잖아요. 응, 봤어. 거기 혹시 제가...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잠시 정우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해볼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무섭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도와줄 거야. 대신 내가 각오는 해야 해. 그날 이후 둘은 진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도연은 거래처를 몇 군데 소개해줬고 정우는 밤마다 노트에 계산을 했다. 임대료, 인테리어, 물건가, 그리고 혹시 장사가 안 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숫자를 쓰다 보면 다시 겁이 났다. 괜히 나섰다가 다 망하면 어쩌지? 지금처럼 그냥 일하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닌가?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어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가게 하나 해보려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니가 말했다. 무섭지? 네. 그래도 해봐라. 사람은 한 번쯤은 자기 이름 걸고 살아봐야지. 그 말에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다. 펜을 쥔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도연이 옆에서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 말이 축하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다. 정우는 가게 문 앞에 서서 텅 빈 내부를 바라봤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앞에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았다. 손님이 들어오고 물건이 놓이고 계산대 뒤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 그는 속으로 아주 작게 말했다. 잘 부탁한다. 내 인생. 개업날 아침 정우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심장이 먼저 깨웠다. 어젯밤에 몇 번이나 가게 문을 다시 확인하고 계산대 전원을 껐다 켰다 했는지 모른다. 가게는 아직 새냄새가 났다. 벽에 붙인 가격표는 손으로 하나하나 쓴 거라 조금 삐뚤었고 진열대도 완벽히 마음에 들진 않았다. 그래도 정호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근사한 공간이었다. 사장님 떨려? 도연이 개업 축하라며 아침부터 와줬다. 네.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떨리면 잘하고 싶은 거야. 문을 열기 전 둘은 잠깐 가게 앞에 섰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정호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보니 책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9시 정각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듯한 아저씨였다. 못 있어요? 네, 어떤 사이즈 필요하세요? 정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응대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손님이 나가자 괜히 혼자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됐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하나 들어오는 손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저녁에 문을 닫고 매출을 정리하는데 숫자가 작아도 괜히 흐뭇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손님은 크게 늘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은 하루에 5명도 안 올 때가 있었다. 임대료, 전기세, 물건 대금이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됐다. 이렇게 가면 괜찮을까? 도연은 가끔 들러서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면 길이 생기고 못 버티면 끝이지. 근데 넌 버틸 거야. 정우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아침 일찍 열고 늦게 닫고 동네 공사 현장 돌아다니면서 명함도 돌렸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가게 바로 근처에 큰 철물점 체인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주차장도 넓고 물건도 훨씬 많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문을 들은 날 정우는 한참 동안 가게에 앉아 멍하니 계산기만 두드렸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끝나는 건가? 며칠 뒤 진짜로 공사가 시작됐다. 커다란 간판이 세워지고 트럭이 들락거렸다. 동네 사람들도 다 그쪽 이야기를 했다. 거기 생기면 거기로 가야지. 물건도 많다던데. 정우는 웃으면서 들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매출은 더 줄었다. 하루 매출이 거의 없는 날도 있었다. 집에 가서도 잠이 안 왔다. 어느 날 밤 그는 도연에게 전화했다. 사장님, 저 괜히 시작한 것 같아요. 왜? 큰 가게 들어온다잖아요. 전상대가 안 되잖아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도연이 말했다. 정우야, 큰 가게는 큰 가게고 넌 너야.
그래도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겠죠. 사람은 편한 데로 가. 꼭 싼 데, 큰 데만 가는 건 아니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생각해봐.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정호는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는 손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자주 오는 사람 이름을 외우고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챙겨두고 무거운 물건은 차까지 같이 들어줬다. 돈은 안 남아도 마음은 남기자는 생각이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여긴 와서 말 한마디라도 더 하게 돼서 좋아. 그 한마디에 정우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큰 가게가 문을 열던 날 동네가 북적였다. 정우는 자기 가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지는 말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날 매출은 여전히 적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큰 철물점이 문을 연 뒤 동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주차장에 차가 줄지어 섰고 사람들은 와, 크다 물건 많다 하며 그쪽으로 몰렸다. 정호 가게 앞은 솔직히 말해 한산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마음이 무너졌다. 아침에 문을 열면서도 괜히 간판부터 한 번 더 보고 가게 안에 들어와서는 계산대 위 먼지를 한 번 더 닦았다. 손님이 없으면 괜히 진열대 위치를 바꾸고 물건을 다시 정리했다. 그러다 문득 도연의 말이 떠올랐다. 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 정우는 생각했다. 내가 대형 매장보다 나은 게 뭐지? 물건 종류, 가격? 다 줬다. 그럼 남는 건 하나였다. 사람. 그는 정말 사람을 붙잡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가게 앞을 쓸며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자주 오는 손님에게는 지난번에 쓰시던 그거, 이번엔 더 큰 걸로 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어느 날 젊은 인부 하나가 들어왔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정우는 그냥 물건만 건네지 않았다. 직접 나와서 쓰는 방법을 보여줬다. 나사 하나 박는데도 같이 해줬다. 와,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설명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잘 써야 오래 쓰죠. 그날 이후 그 인부는 다른 동료들도 데리고 왔다. 또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사갔다. 이거 집까지 어떻게 가져가죠? 정우는 아무 말 없이 트럭에 실어드리고 집 앞까지 같이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기름값 생각이 스쳤지만 그냥 있기로 했다. 며칠 뒤 그 할머니는 동네 사람 둘을 데리고 다시 왔다. 여기 사장님이 참 착해. 그 말 한마디가 광고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매출은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단골은 조금씩 늘었다. 처음에는 하루 5명이던 손님이 10명이 되고 15명이 됐다. 계산대 위에 놓인 현금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노트에 적힌 외상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져 갔다. 어느 날 큰 철물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물건을 사러 왔다. 사장님, 여기 이거 좀 싸게 주시면 안 돼요?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거기서 사셔야죠. 거기가 더 싸잖아요. 아, 거긴 뭔가 불편해서요. 그 말에 정우는 속으로 작은 승리를 느꼈다. 도연이 가끔 들러서 가게를 둘러보고는 말했다. 봐라. 내 방식이 생겼잖아. 아직 멀었습니다. 멀지. 그래도 방향은 맞아.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 오는 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난방비는 올라가고 통장은 다시 얇아졌다. 그래도 정우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그냥 더 열심히 인사하고 더 많이 기억하려고 했다. 그리고 봄이 왔을 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근처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팀이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했고 동네 슈퍼주인은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산다고 말했다. 어느 날 매출을 정리하다가 정우는 숫자를 다시 봤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도 조금이 남았다. 그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게 안을 둘러봤다. 아, 아직은 해볼 만하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아직 안 망했어.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된 거다. 안 망한 게 제일 잘한 거야. 정우는 그 말에 괜히 눈이 뜨거워졌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가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손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같은 얼굴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 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도 생겼다. 여기 사장님이 설명 잘해줘. 무거운 거 있으면 차까지 실어줘. 괜히 대형 매장보다 편해. 그 말들이 정우의 가게를 조금씩 살렸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말끔한 셔츠 차림에 말투도 차분했다.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계산대 앞에 섰다. 사장님이 정우 씨죠? 네, 맞는데요. 저는 근처 상가 건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정우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슨 문제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 건물에 작은 공방들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요. 자주 거래할 철물점이 필요해서요. 아, 네. 입주자들 말로는 여기 사장님이 잘 챙겨준다고 해서요. 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물건을 조금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신 거래량은 꽤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정우는 노트를 펴놓고 한참을 계산했다.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겁이 났다. 물량을 감당 못하면 어쩌지? 외상이라도 생기면? 혹시 괜히 무리하는 건 아닐까? 그는 결국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아니 형님. 이런 제안이 왔는데요. 도연은 잠깐 듣더니 말했다. 축하한다. 그게 내가 만든 기회야. 근데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거래처랑 이야기하고 조건 조정하고 천천히 키워. 장사는 욕심내다 망하는 거야. 그 말에 정우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며칠 뒤 정우는 그 관리자를 다시 만났다. 한 번에 큰 물량은 어렵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필요한 만큼은 맞춰드릴게요. 그럼 좋죠. 우리도 안정적인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작은 거래가 시작됐다. 처음엔 한 달에 몇 번 정도였지만 점점 주문이 늘어났다. 가게에 들어오는 물건도 조금씩 늘었고 거래처와 통화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바빠지자 몸은 더 피곤해졌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덜 불안했다. 내일도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도연이 가게에 들러 말했다. 표정이 달라졌네. 그런가요? 응. 예전엔 늘 쫓기는 얼굴이었어. 지금은 좀 버티는 얼굴이다. 정우는 웃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멀지. 그래도 이제 망할 걱정만 하던 때는 지났잖아. 그 말이 괜히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해 가을, 정우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쓸까 고민하게 됐다. 혼자서는 가게를 비우기도 힘들었고 물건 정리도 벅찼다. 사람을 쓴다는 건 또 다른 책임이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예전에 공사판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일 좀 도와줄래? 그 후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형,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자리 없어요. 그럼 나랑 한번 해보자. 정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문득 예전에 도연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자기는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걸까?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묘해졌다. 후배 민수 가명가 처음 가게에 나온 날 정호는 이상하게 더 긴장됐다. 손님 상대하는 것보다 사람을 맞는 것이 더 무거웠다. 형,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일단 청소부터 같이 하자. 물건 위치도 익혀야 하고. 민수는 생각보다 성실했다. 공사판에서 같이 일하던 때처럼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은 빨랐다. 다만 가게 일은 또 달랐다. 물건 이름을 헷갈리고 손님 앞에서 말이 막히기도 했다. 정호는 몇 번이나 속으로 말했다. 예전에 나도 저랬지. 그래서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도연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씩 설명해줬다. 이건 그냥 못이 아니라 콘크리트용이야. 용도부터 봐. 아, 그래서 굵기가 다르군요. 응. 손님이 뭘 하려고 사는지부터 물어봐. 며칠 지나자 민수도 조금씩 가게에 익숙해졌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책임감 드는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문제도 생겼다. 어느 날 민수가 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맞지 않았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정호는 순간 말이 막혔다. 화를 낼 수도 있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민수야, 이거 내가 계산한 거 맞지? 아, 죄송합니다, 형.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민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정호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괜찮다. 대신 다음부터는 2번 확인하자. 이건 가게 돈이기도 하지만 내 월급이기도 해.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날 밤 정호는 혼자 가게에 남아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사장이라는 건 돈만 버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생활까지 같이 책임지는 자리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다. 공방들이 있는 상가 쪽에서 주문이 늘어나면서 거래처에서 조건을 조금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물량을 늘리는 대신 단가를 조금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정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단가를 낮추면 매출은 늘어도 남는 게 줄어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거절하면 이 거래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다시 도연을 찾아갔다. 형님,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숫자만 보지 마. 사람을 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해. 정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건을 조금 조정해서 제안했다. 단가는 조금만 낮추고 대신 거래 기간을 길게 합시다. 다행히 상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호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혼자서 한참 동안 웃었다. 나도 협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됐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수에게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고 며칠씩 가게에 못 나오는 날이 생겼다. 정호는 다시 혼자 가게를 지켜야 했다. 힘들었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다. 대신 민수에게 말했다. 집에 신경 써. 가게는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 말을 하면서 정호는 예전에 도연이 자기에게 했던 배려들이 떠올랐다. 아, 이게 그때 그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시기 또 한 사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호의 인생에 다시 한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사람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한가했다. 비도 오지 않았고 공사 현장도 잠잠한 날이었다. 민수가 쉬는 날이라
정우는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다. 계산대에 앉아 거래처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저 여기 사장님 계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다. 깔끔한 셔츠에 말투는 조금 조심스러웠다. 네, 제가 사장인데요. 아, 저는 이 근처 공방에서 일하는데요. 선반 고정할 브라켓이 필요해서요. 정우는 진열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용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어떤 거 쓰실 건가요? 그녀는 작업 이야기를 설명했다. 나무 선반, 벽 재질 하중. 정우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를 꺼내 비교해줬다. 이건 조금 약하고 이게 더 안전합니다. 대신 설치할 때 이 나사 쓰셔야 해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까지 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잠깐 멈춰서 말했다. 사장님, 설명 되게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정우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까지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왔다. 이번엔 다른 자재를 사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공방에서 뭐 만드세요? 가구랑 소품이요.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요. 정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가명. 작은 공방에서 일하며 언젠가는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갖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묘하게 웃음이 나왔다. 나랑 비슷하네. 어느 날 수진이 말했다. 사장님도 혼자 시작하셨어요? 네. 아직도 혼자라고 해도 되죠. 그래도 가게 보면 혼자 같지 않아요. 사람 손 탄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정우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기 가게를 그렇게 봐준 건 처음이었다. 둘은 조금씩 가게 일 말고도 이야기를 하게 됐다. 정우는 예전 공사판 이야기, 철물점 시작한 이야기, 수지는 공방에서 밤새 작업하다가 실패한 이야기, 주문이 끊겨서 걱정하던 이야기.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은 일 말고 다른 건 뭐 하세요? 정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가끔은 쉬셔야죠. 사람도 기계처럼 쓰면 고장나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수지는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항상 도움만 받아서요. 이건 제가 사온 거예요. 정우는 괜히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받아들었다. 둘은 계산대 옆에서 잠깐 커피를 마셨다. 별 이야기 아닌데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날 밤 정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괜히 하루를 다시 떠올렸다. 커피 맛, 웃던 얼굴, 가게 안의 조용한 분위기. 이게 뭐지? 정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있었다. 일만 보던 세상에 사람 하나가 더 또렷해졌다는 것. 수지는 여전히 자주 가게에 들렀다. 처음엔 필요한 물건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혹시 새로 들어온 거 있어요? 같은 이유였지만 정우는 이제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일찍 문 닫으세요. 왜요? 근처에 작은 전시회 하는데 같이 가요. 정우는 깜짝 놀랐다. 저요? 저는 그런데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해도 돼요. 잠깐 망설였지만 그날은 민수가 가게를 봐줄 수 있는 날이었다. 정우는 결국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았다. 전시회는 크지 않았다.
동네 공방 사람들이 만든 가구, 도자기, 그림들이 조용한 공간에 놓여 있었다. 수지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다. 어떤 건 실패작이고 어떤 건 밤새 만든 거라고. 정호는 말없이 듣다가 말했다.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안 팔리면 좀 많이 속상해요. 그 말에 정호는 자기 가게 처음 열었을 때가 떠올랐다. 아무도 안 오던 날들, 계산기만 보던 밤들. 그래도 계속 하시잖아요. 네.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예전에 도연이 했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다. 정호는 괜히 웃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둘은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정호는 이런 시간을 거의 처음 가져봤다. 일 이야기 말고 그냥 사는 이야기. 사장님은 힘들 때 뭐 하세요? 글쎄요. 그냥 버팁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가끔은 쉬어야 오래 가요. 그날 이후 정호는 가끔 가게를 조금 일찍 닫았다. 수진과 저녁을 먹기도 했고 그냥 산책을 하기도 했다. 처음엔 일이 걱정돼서 계속 시계를 봤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어느 날 웃으면서 말했다. 형,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엔 늘 가게 걱정만 하는 얼굴이었는데 정호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다. 이래도 되나? 가게는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생기니까 책임도 같이 늘어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혹시 제가 가게 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아르바이트 말고요. 그냥 필요할 때요. 정호는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쳤다. 도움이 필요하긴 했다. 하지만 관계가 바뀌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다. 생각해 볼게요. 네.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날 밤 정호는 혼자 오래 고민했다.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선택도 어려워진다는 걸 처음 알았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제가 가게 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정호는 며칠 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다. 주문도 늘었고 민수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찬 날도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가게에 들어오면 관계가 달라질 게 분명했다. 손님과 사장, 그보다 더 복잡한 위치가 될 수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을 만났다. 형님, 사람 하나 더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도연은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 쓰는 게 제일 어렵지.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이면 더 어렵고 그래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 기준을 정해. 감정 말고 가게 기준으로. 그 말에 정호는 조금 정신이 들었다. 그는 수진을 불러 솔직하게 말했다. 고맙긴 한데 이건 일이라서 감정 섞이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조건 맞춰서 제대로 할게요. 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 역할, 그리고 월급. 정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일하는 관계를 계약처럼 정리했다. 수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다. 공방에서 쓰던 손놀림 덕분인지 물건 정리도 꼼꼼했고 손님 응대도 부드러웠다. 특히 여자 손님들이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민수는 장난처럼 말했다. 형, 이제 가게 분위기 확 바뀌었어요. 정호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일이 바쁜 날 정호는 무심코 수진에게 예전처럼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가 다른 날은 사장으로서 딱딱하게 말해야 했다. 그 경계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어느 날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 이건 이렇게 진열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손님 동선 때문에 여기 두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내 말대로 해요. 말이 끝나자 가게 안 공기가 확 식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날 퇴근 후 정우는 혼자 가게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가 너무 사장처럼만 굴었나? 다음 날 그는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말투가 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수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었다. 아니에요. 일하는 거니까요. 저도 너무 제 생각만 말한 것 같고요. 그 말에 정우는 조금 안도했다. 그 이후로 둘은 일할 땐 일 아닐 땐 사람으로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균형을 찾아갔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수진이 말했다. 사장님, 아니 정우 씨. 네. 요즘 같이 일해서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빗소리 속에서 괜히 고개만 끄덕였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정우철물은 이제 동네에서 작아도 믿고 가는 가게로 불리기 시작했다. 공방들 정기 주문도 꾸준했고 동네 주민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들르는 곳이 됐다. 민수와 수진 둘이 돌아가며 가게를 지켜주니 정우도 숨 돌릴 틈이 생겼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가게 문을 하루에 한두 시간 맡기고 나오는 게 이제는 아주 큰 불안은 아니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요즘 물량 꾸준히 나가네요. 단가 조금 더 맞춰드릴게요. 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렸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도연을 만났다. 형님, 저 요즘은 그래도 좀 숨쉽니다. 표정이 그 말 해주네. 아직도 무섭긴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평생 무서울 거야. 대신 예전처럼 막막하진 않잖아. 그 말이 딱 맞았다. 막막함 대신 이제는 고민이 생겼다.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또 하나 마음 한구석에 다른 고민도 자라고 있었다. 수진과의 관계였다. 같이 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서로의 리듬이 생겼다. 말 안 해도 아는 부분도 늘었고 바쁠 때는 눈빛만 봐도 움직였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애매해졌다. 어느 날 민수가 장난처럼 말했다. 형, 두 분 진짜 일만 하는 거 맞죠? 정우는 괜히 목이 타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수지는 웃기만 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걸까? 일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가게는 당장 망할 걱정은 없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야, 너 이제 나이도 있고 옆에 사람은 없냐? 아직 없습니다. 일만 하다 늙을 거냐?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예전엔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다. 지금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며칠 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우 씨, 혹시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아, 네, 됩니다. 그냥 밥 먹어요. 일 말고 그냥. 둘은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이상하게 가게에서보다 더 어색했다. 가게, 요즘 잘 되죠? 네. 수진 씨 덕분이죠. 아니에요. 다 정우 씨가 잘해온 거죠. 잠깐의 침묵. 수진이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저 사실 여기서 일하는 거 그냥 일이라서만은 아니에요. 그 말에 정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 말은 거의 고백처럼 흘러나왔다. 둘은 그날 아주 많은 말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정우는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진짜 다음 단계로 가는 걸까? 그날 이후로 가게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바쁜 와중에도 눈이 마주치면 괜히 웃게 됐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다. 이게 감정인지 그냥 익숙함인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숫자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며칠 뒤 수진이 먼저 말했다. 정우 씨, 우리 너무 애매한 거 말고 한번 정리할까요? 정리라면 일이랑 우리 관계랑요. 둘 다. 정우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지금처럼 흘러가면 적어도 가게는 평온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면 잘못될 수도 있었다. 일도 관계도. 저는 겁이 납니다. 저도요. 수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근데 겁나서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전에 도연이 했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다. 정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럼 해봅시다. 그 말은 대단한 고백도 영화 같은 장면도 아니었다. 그냥 두 사람이 조용히 결정한 약속이었다. 둘은 먼저 가게 이야기부터 했다. 일할 땐 일, 감정 때문에 판단 흐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 생기면 바로 이야기합시다. 약속은 단순했지만 진지했다. 정우는 처음으로 함께라는 단어를 현실적인 무게로 생각했다. 그해 가을 둘은 가게 근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결혼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의 생활 리듬을 맞춰보기로 했다. 아침에 같이 나와 가게 문을 열고 저녁에 같이 닫는 생활. 처음엔 사소한 걸로도 부딪혔다. 이건 여기 두는 게 더 편해요. 아니, 손님 동선이. 일과 생활이 섞이다 보니 경계가 흐려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둘은 일부러 가게 문 닫고 근처를 걸었다. 지금은 일 얘기 말고 그냥 사람 얘기합시다. 그 약속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다. 민수는 어느 날 말했다. 형, 가게 분위기 좋아졌어요. 뭔가 안정된 느낌? 정우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매출도 아주 조금씩 더 나아졌다. 큰 도약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올라갔다. 거래처에서도 여기는 오래갈 가게 같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연이 가게에 들렀다. 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좋은 사람 만났네. 정우는 괜히 쑥스러워서 웃었다. 형님 덕분이죠. 아니, 내가 사람을 잘 고른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해 겨울, 정우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는 지키고 싶은 게 생겼구나. 겨울이 깊어갈수록 가게는 오히려 조금 더 바빠졌다. 눈 오기 전 미리 자재를 사두려는 사람들, 난방기구 부품을 찾는 사람들 덕분이었다. 정우와 수지는 거의 매일 늦게까지 가게를 지켰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말했다. 정우 씨, 우리 내년엔 좀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다른 이야기요? 계속 이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정우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 것 같았다. 결혼 말하는 거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다. 싫어서가 아니라 무게 때문이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지금 가게는 안정됐지만 아직 큰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며칠 뒤 그는 먼저 말을 꺼냈다. 난 도망가고 싶진 않아. 다만 제대로 하고 싶어. 저도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둘은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했다. 적금, 보험, 가게 수입, 그리고 혹시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미래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다. 건물 주인이 가게 옆 빈 점포를 함께 쓰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것이다. 확장하면 임대료는 조금 깎아줄게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먼저 뛰었다. 가게를 넓히면 물건도 더 들여놓고 거래처도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 고정비가 늘어나면 지금처럼 버티는 장사가 아니라 성장해야 하는 장사가 된다. 도연에게 다시 조언을 구했다. 형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뭘 지키고 싶은지부터 정해. 그리고 그걸 잃지 않는 선에서만 키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정우는 지키고 싶은 게 뭔지 생각했다. 가게, 직원들, 그리고 수진과의 생활.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건물 주인에게 말했다. 지금은 조금만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대신 가게 운영을 더 탄탄하게 다지기로 했다. 재고 관리, 거래처 정리, 비용 구조.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었다. 수지는 그 선택을 듣고 말했다. 괜히 무리 안 해서 좋아요. 우리 오래 가야죠.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느 주말 정우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셨다. 가게도 보여주고 수진도 소개했다. 어머니는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다. 내가 사람을 참 잘 만났다. 그리고 수진을 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다. 고맙다. 우리 정호 데리고 살아줘서. 수진은 조금 울먹이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정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어머니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말했다. 우리 내년 봄쯤 식 올릴까? 수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 대답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게 들렸다. 결혼 날짜를 대략 정하고 나니 세상이 갑자기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정호에게는 이제 가게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이 하나 더 생겼다. 청첩장 이야기, 집 이야기, 예식 비용 이야기. 수지는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갔지만 정우는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가게 수입으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유롭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래처 하나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는 2단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였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단가가 오르면 그대로 받기엔 부담이고 올리자니 손님이 줄까 걱정이었다. 며칠 뒤 또 다른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게 한 번에 몰려오는구나. 그는 다시 도연을 찾아갔다. 형님, 원가가 계속 오릅니다. 이러다 남는 게 없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서 장사는 늘 선택의 연속이야. 가격을 올릴지, 구조를 바꿀지, 아니면 판을 키울지. 판을 키운다는 말이 정우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때 예전에 이야기 나왔던 옆 점포가 다시 떠올랐다. 가게를 넓히면 물량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단가 협상도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실패하면 타격도 훨씬 컸다. 수진에게 솔직히 말했다. 지금이 좀 중요한 갈림길 같아. 무리하면 위험하겠죠. 근데 안 움직이면 점점 더 버티기만 하는 가게가 될 수도 있어. 둘은 며칠을 고민했다.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봤다. 최악의 경우도 가정했다. 매출이 줄면? 이자 내야 하면? 결혼 준비는? 어느 날 밤 수진이 말했다. 저 믿어요. 근데 한 가지 약속해요. 뭔데? 가게가 힘들어져도 우리 둘 사이는 먼저 지켜요.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건 꼭 지킬게. 결국 정우는 결정을 내렸다. 옆 점포를 함께 쓰기로, 그리고 가게를 확장하기로. 계약서에 도장 찍던 날 손이 다시 한번 떨렸다. 처음 가게 열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또 한 번 모르는 길로 가는구나. 확장 공사가 시작되자 가게는 한동안 더 어수선해졌다. 손님도 불편해했고 매출도 잠시 떨어졌다. 정우는 매일 밤 장부를 보며 잠들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형,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버티자. 정우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수지는 묵묵히 옆에서 버텨줬다. 늦게까지 같이 가게에 남았고 때로는 말없이 커피를 놓고 갔다. 공사가 끝나고 가게는 확실히 넓어졌다. 새 진열대, 더 많은 물건, 그리고 더 큰 부담. 개업 리뉴얼 날 정우는 다시 문 앞에 섰다. 간판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번엔 꼭 지켜낸다. 리뉴얼 첫 주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새로 들여놓은 물건들을 보러 온 손님들도 있었고 가게 넓어졌네 하며 둘러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정우는 속으로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숫자가 이상했다. 매출은 비슷한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물건가,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공사대금 일부 상환. 장부를 펼칠 때마다 남는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다. 거기에 한 거래처에서 문제가 터졌다. 약속했던 물량이 제때 안 들어온 것이다. 그쪽 사정이라며 다음 주로 미뤄달라는 연락이 왔다. 다음 주면 손님들 주문 어떻게 맞추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게 안을 서성였다. 주문 들어온 공방들, 단골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결국 그는 다른 거래처를 급하게 찾기 시작했다. 단가는 더 비쌌고 조건도 까다로웠다. 그래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다. 그 선택은 당장 숨은 돌렸지만 부담을 더 키웠다. 마진은 거의 남지 않았다.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보던 정우가 말했다. 이러다 괜히 판 키운 거 아닌가 싶다. 수지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장부를 같이 봤다.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 미안했다. 민수도 눈치가 빨랐다. 형, 요즘 거래처 전화 오면 표정부터 바뀌어요. 그래. 네. 그냥 너무 혼자 다 떠안지 마세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딱히 답을 못했다.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고집인지 자신도 헷갈렸다. 결국 일이 터졌다. 큰 거래 하나에서 납기 지연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왔다. 이러면 다음부터 거래 못합니다. 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우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다.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판이 아니었나? 다음 날 아침 그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 좀 봐주세요. 도연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진열대부터 천천히 둘러봤다. 정우는 옆에서 따라다니며 설명했다. 거래처 문제, 납기 지연, 늘어난 고정비.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도연은 계산대 앞에 서서 장부를 한참 들여다봤다. 숫자는 솔직하네.
망하는 쪽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근데 지금 방식은 위험하다. 정호는 숨을 삼켰다.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그 말은 짧았지만 정확했다. 도연은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다. 확장하면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해. 예전처럼 성실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 구조를 바꿔야지. 구조요? 거래처 분산, 재고 기준 다시 잡고, 그리고 사람한테 맡길 건 맡겨. 정호는 민수와 수진 얼굴이 떠올랐다. 둘 다 믿을 수는 있는데 제가 놓치면 더 큰일 날까 봐요. 놓쳐야 시스템이 생긴다. 그 말에 정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도연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제일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너 자신이야. 사장 하나 쓰러지면 가게도 같이 쓰러져. 그 말은 묘하게 가슴을 때렸다. 그날 오후 정호는 민수와 수진을 불러 앉혔다. 우리 일하는 방식 좀 바꾸자. 그는 거래처 관리, 재고, 정리, 주문 체크를 나눠서 맡기자고 했다. 처음엔 둘 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형, 괜찮겠어요? 정호 씨, 제가 해도 되는 거면 최선을 다할게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혼자 다 하려는 거 그만하려고. 역할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물론 당장 숫자가 좋아지진 않았다. 그래도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대응도 빨라졌다. 며칠 뒤 문제를 일으켰던 거래처와 다시 협상을 했다. 납기 일정, 주 2회로 나눠서 받겠습니다. 대신 물량은 조금 줄이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관계는 끊기지 않았다. 그리고 정호는 처음으로 하루를 통째로 가게를 비우고 병원에 갔다.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이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말했다. 이대로 계속 무리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 말에 정호는 괜히 웃었다. 이제 좀 덜 무리하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다. 나 혼자 다 안 하려고.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정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역할을 나누고 몇 달이 지나자 가게는 눈에 띄게 안정됐다. 민수는 거래처와 재고를 맡아 꼼꼼하게 관리했고 수지는 매장 운영과 손님 응대를 책임졌다. 정호는 전체 흐름을 보면서 큰 결정들만 챙기게 됐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지만 예측 가능해졌다. 이전처럼 매일 통장 잔고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근처 지역에 공방들이 더 모여 있는 상가에서 정기 납품 계약을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었다. 물량은 지금보다 훨씬 컸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형, 이거 잘 되면 매출 확 뜁니다. 수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대신 다시 바빠질 거예요. 지금처럼은 못할 수도 있고요. 정호는 말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기회라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이걸 잡으면 다시 예전처럼 확장과 성장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관리도 더 복잡해지고 리스크도 커진다. 그는 다시 도연을 떠올렸다. 뭘 지키고 싶은지부터 정해. 정호가 지키고 싶은 건 이제 분명했다.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균형이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이제 곧 가족이 될 수진과의 생활.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제안한 쪽에 이렇게 답했다. 물량을 절반 정도로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럼 반년만 테스트해보죠. 민수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이해했다. 형,
대신 이건 진짜 확실히 잡아야죠. 그래. 대신 무리 안 하면서. 그렇게 가게는 조금만 더 커졌다. 예전처럼 한 번에 크게 뛰지 않고 발을 디딜 수 있는 만큼만 앞으로 나갔다. 정우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수진과 같이 걸으면서 말했다. 예전엔 그냥 커지고 싶었어. 커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지키면서 가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수지는 웃으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우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놓였다.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의 엄마가 좀 아프다. 그 한마디에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급히 고향으로 내려가 보니 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말라 있었다. 큰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정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일도 결혼 준비도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엉켰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가게는 내가랑 민수가 볼게요. 미안해. 이런 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어머니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입원 기간이 꽤 길어질 거라고 했다. 정우는 결혼 날짜를 미루는 게 맞는지 가게를 비우는 게 맞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이런 상황이면 전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평생 후회 안 할 쪽. 그 말은 답이면서도 질문 같았다. 정우는 결국 결혼 날짜를 조금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 더 자주 내려가기로 했다. 수지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 식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먼저죠. 그 말에 정우는 다시 한번 자기가 정말 사람을 잘 만났다는 걸 느꼈다. 가게는 민수와 수진이 잘 지켜줬다. 전화로 보고를 받으면서 정우는 처음으로 내가 없어도 가게는 돌아간다는 걸 실감했다.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다. 회복실에서 손을 잡고 있으니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너 사람 잘 만났구나. 정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가게, 돈, 성장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걸 다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가 태어난 뒤 정우는 한동안 고향과 서울을 오갔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큰 고비는 넘겼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서울로 돌아온 날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괜히 가슴이 뭉클했다. 사장님 오셨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수지는 계산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가게 잘 돌아갔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덕분이지. 가게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분위기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재고는 정리돼 있었고 거래처 연락도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정우는 장부를 보면서 처음으로 팀이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그날 저녁 셋이 같이 저녁을 먹었다. 형, 솔직히 말하면 형 없을 때 좀 긴장됐어요. 나도 전화 받을 때마다 괜히 심장 빨리 뛰더라. 수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도 잘 해냈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큰 위로가 됐다. 결혼 날짜는 다시 천천히 잡기로 했다. 급하게 하지 않기로 둘 다 이미 마음이 같았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대신 덜 불안하게 하죠. 그래.
이번엔 천천히. 정우는 가게 운영 방식도 조금씩 더 정리했다. 주간 회의 비슷한 것도 만들어서 민수와 수진 의견을 듣고 다음 주 계획을 같이 세웠다. 예전 같으면 혼자 결정했을 일들이었다.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다. 요즘 가게 더 편해진 것 같아. 정우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사람이 늘어서요. 그러니까 가게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그 말이 왠지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해 가을 가게는 큰 변화 없이 조금씩 더 좋아졌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느낌. 정우는 이게 더 좋았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수진과 같이 걸으면서 정우가 말했다. 예전엔 성공하면 뭔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지금은요? 지금은 같이 해결할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성공인 것 같아. 수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결혼식은 봄에 올렸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크지 않은 예식장이었지만 정호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행사처럼 느껴졌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도현 몇몇 거래처 사람들, 민수, 그리고 가게 단골 몇 명. 그리고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꽉 찼다. 어머니는 수진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참 사람 잘 만났다. 수진은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식이 끝나고 둘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정우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참 멀리 왔구나. 신혼여행은 길게 가지 않았다.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근처 바다로 2박 3일 다녀왔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냥 많이 걸었다. 후회되는 거 있어요? 수진의 질문에 정우는 잠깐 생각했다. 있지. 근데 다시 돌아가도 아마 똑같이 선택했을 것 같아.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았다. 가게로 돌아온 첫날 민수는 꽃을 하나 사다 놨다. 형,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사장님 아니고 가장이네요. 정우는 웃으면서 말했다. 부담 주지 마라. 일상은 다시 시작됐다.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같이 문 닫고 집에 돌아와 밥 먹고 특별할 건 없었지만 정우는 그게 그렇게 좋았다. 어느 날 혼자 가게 문을 닫고 앉아 있다가 처음 철물점 문을 열던 날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 텅 빈 가게, 불안한 마음. 그리고 국밥집에서 만났던 도현. 그 사람 하나가 자기 인생 방향을 바꿨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정우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운이 좋았구나. 똑똑해서도 대단해서도 아니라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는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장사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정우의 하루는 더 단순해졌다. 아침에 가게 문 열고 저녁에 닫고 집에 돌아와 밥 먹고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요즘 거래처 하나에서 창업하려는 친구가 있다는데 형한테 조언 좀 구하고 싶대요. 나한테? 네. 형처럼 작은 데서 시작하고 싶다네요. 정우는 괜히 웃음이 났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위치가 됐다는 게 아직도 좀 어색했다. 며칠 뒤 그 후배가 가게에 왔다. 눈빛이 예전 자기와 닮아 있었다. 불안하면서도 어딘가 결심한 얼굴. 사장님, 솔직히 겁이 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 무서우면 이상한 거야. 둘은 계산대 옆에서 한참 이야기를 했다. 돈 이야기, 실패 이야기, 그리고 사람 이야기.
성공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 질문에 정호는 잠깐 생각했다. 예전엔 나도 성공하면 편해질 줄 알았어. 근데 그냥 고민의 종류가 바뀌더라. 후배는 고개를 갸웃했다. 정호는 웃으면서 말했다. 대신 혼자가 아니라는 게 달라져. 같이 고민할 사람이 생기면 그게 제일 큰 차이야. 그 말은 지난 자기 인생을 정리한 문장이었다. 그날 밤 정호는 집에서 수진에게 말했다. 예전엔 성공이란 게 돈 많이 버는 건 줄 알았어.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인 것 같아.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는 여전히 크지 않았다. 체인점도 아니고 지점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호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어느 날 도연이 오랜만에 들렀다. 둘은 가게 앞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제 좀 편해 보인다. 형님 덕분입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 말에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맞다. 나는 사람 덕에 여기까지 왔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다. 크게 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게 더 어렵고 더 값지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손님이 뜸한 시간, 정호는 계산대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오래전 국밥집 앞이 떠올랐다. 그날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주머니에 동전 몇 개뿐이던 20살의 자신. 비를 맞으며 서성이다가 용기 내서 문을 열던 순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국밥 2그릇을 시켜주던 도연. 정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못 만났다면 나는 어디 있었을까? 아마도 여전히 공사판을 전전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어딘가에서 지쳐서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가게는커녕 내 인생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여유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도연의 명함이었다. 종이는 조금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래도 버리지 못했다. 이건 내 인생의 시작 같은 거니까. 그날 저녁 수진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나 가끔 그런 생각해. 그때 그 형님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 수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겠죠. 그럴까? 네. 정호 씨가 사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정호는 웃었다. 맞아. 만남은 우연일 수 있어도 이어가는 건 선택이었지. 며칠 뒤 민수가 물었다. 형, 가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큰 행운이 뭐였어요? 정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돈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고 사람.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준 나 자신. 그 말은 민수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정호는 가끔 가게에 들어오는 젊은 손님들을 유심히 본다. 자기처럼 불안한 눈빛을 한 사람들. 괜히 말 한마디 더 붙이고 설명을 조금 더 해준다. 혹시 모르지. 이 사람 인생에도 오늘이 시작일지. 비가 그친 뒤 가게 문 앞에 물웅덩이가 남았다. 정호는 빗자루로 물을 쓸며 속으로 말했다. 인생은 진짜 사람으로 이어지는구나. 요즘 정호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가끔 노트를 펼친다. 장부가 아니라 그냥 메모장이다. 거창한 계획을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글도 아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두는 용도였다. 운이 좋았을까? 선택을 잘했을까? 그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고쳤었다. 사실 둘 다 맞는 말 같았다. 도연을 만난 건 운이었고
그 가게에 들어가겠다고 한 건 선택이었다. 수진을 만난 것도 운이었고 함께 가겠다고 한 것도 선택이었다. 어느 날 민수가 노트를 힐끗 보더니 물었다. 형, 뭐 써요? 그냥 인생 숙제 같은 거. 정답 나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정우는 웃었다. 정답은 모르겠고 힌트는 하나 있다. 뭔데요? 운은 잡아야 운이 되고 선택은 책임져야 선택이 되더라. 그 말은 지난 자기 인생을 요약한 문장이었다. 그 무렵 거래처 사장 하나가 가게에 들러 이런 말을 했다. 사장님,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꾸준한 가게 드뭅니다. 비결이 뭐예요? 정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 안 놓치는 거요. 거래처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어렵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다. 나 요즘 이런 생각해. 우리 인생은 반은 운이고 반은 선택인 것 같아. 그럼 나머지 반은 뭐예요? 그걸 끝까지 책임지는 거. 수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다. 그럼 우리 둘 다 꽤 열심히 책임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게. 정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운이 왔을 때 겁내지 말고 잡아라. 그리고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져라. 대신 혼자서만 버티지는 말고. 그 말은 예전에 자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가게 문을 닫으며 정우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인생이란 게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르겠다. 사람 만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걸 반복하는 것. 어느 날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 씨,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정우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기쁘기도 했고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도 들었다. 기쁨과 책임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가게에 들러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처음 문을 열던 날이 또 떠올랐다. 그때의 불안, 그때의 막막함, 그리고 지금의 자신.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 돈, 건물, 가게,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정우는 마음 한쪽에서 다른 답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도연을 만났다. 형님, 저 아빠가 됩니다. 도연은 크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한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네. 형님은 자식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도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 잘 고르는 눈. 그리고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마음. 그 말은 정우 가슴에 깊게 들어왔다. 집에 돌아와 수진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이한테 크게 되라고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그래. 우리가 먼저. 가게에서도 정우는 조금씩 달라졌다. 젊은 손님에게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고 창업하려는 사람에게는 자기 실패 이야기도 숨기지 않았다. 잘 될 때만 보지 말고 힘들 때 같이 가줄 사람을 먼저 만들어. 민수는 어느 날 말했다. 형, 요즘은 진짜 동네 아버지 같아요. 정우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도 이제 배워가는 중이야.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해가 지고 있었다. 정우는 잠깐 멈춰서서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다. 정우철물. 예전엔 그 이름이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자랑스러웠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이 소식이 전해진 뒤 정우의 하루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무리해서 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려고 했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쉬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더 하며 버텼을 텐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가게는 오래 가야 하고 나는 더 오래 가야 하니까. 그 말은 수진에게도 민수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형한테 성공은 뭐예요? 정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전엔 돈이었고 가게 크기였고 남들한테 잘 됐다는 소리 듣는 거였지. 지금은요?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은 거. 그리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는 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형, 지금은 성공한 거네요? 정우는 잠깐 웃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성공했다. 그 말은 자랑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다. 그냥 스스로에게 주는 인정이었다. 며칠 뒤 도연이 가게에 들렀다. 둘은 가게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냐? 그럼요. 국밥집. 그때 내 표정 아직도 기억난다. 딱 길 잃은 얼굴. 정우는 웃었다. 형님이 길 하나 만들어 주셨죠. 아니, 넌 그냥 그 길로 걸어간 거야. 끝까지. 도연은 잠시 정우를 보더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한테 길이 되어줄 차례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조금씩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 인생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괜찮았다. 비 오는 날도 있었고 통장 잔고 보며 잠 못 이룬 밤도 있었고 선택을 후회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결국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 집에 들어오니 수진이 말했다. 오늘 어땠어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았어. 그냥 오늘도 무사히. 그 말이 예전보다 훨씬 큰 의미로 느껴졌다. 정우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크게 되진 못했을지 몰라도 나는 잘 살았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정우는 가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본다. 정우철물. 이름 석자가 들어간 그 간판이 예전엔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냥 고맙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머니엔 동전 몇 개, 마음엔 막막한 뿐. 그때 비 오는 날 국밥집 문을 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인생은 다른 모양이었을 것이다. 도연을 만난 건 운이었고 그 가게에 들어가겠다고 한 건 선택이었고 끝까지 버틴 건 책임이었다. 그리고 수진을 만나 가정을 만들고 민수와 함께 가게를 지키고 어머니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던 날들까지 정우의 인생은 언제나 사람으로 이어져 왔다. 그는 이제 안다. 성공이란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오래 지키려면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걸. 가게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정우는 괜히 말을 한마디 더 붙인다. 운이 오면 잡아. 대신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져. 그리고 혼자서만 버티지는 마.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이면서 예전에 자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 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고 내일 다시 10가게가 있다. 정우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한다. 나는 크게 되진 못했어도 나는 사람을 잘 만나서 잘 살았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20살 아무것도 없던 청년이 사람 하나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똑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운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았고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잘 만나 사람을 지키며 잘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막막하신가요? 혹은 새로운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조금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신가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사람 냄새 나는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